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치권의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은 당권 경쟁 국면에 돌입한 반면 보수 야당은 인적 쇄신 등 향후 진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국 상황, 김웅국 경기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로 잔칫집과 초상집이다 이렇게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잔칫집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하반기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방자치선거가 올해로 일곱 번째 1995년 이후로 시작됐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엔 도리어 지방자치, 지방 권력은 보수 정당이 잡고 있었거든요. 민주당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모든 지역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지역의 의회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과 또 평화에 대한 최근의 흐름들이 결국은 결정적인 원인이 됐었고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더 높아졌습니다. 거의 80% 가까울 정도로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이 큰 영향력과 원인이 됐다. 대신에 이렇게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국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130석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야당들이 함께 힘을 더해주고 캐스팅 보트 역할을 도와줘야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환호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책임은 무거워졌고 그리고 앞으로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신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이대건 기자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유례없는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민주당에 혹시나 역효과를 내거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 홍준표 대결이 2라운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야당 후보들도 그 구도는 필패다라고 하면서 후보들의 경쟁력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결국 유세를 말미에는 거의 안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던 것을 봤을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가 결정적인 변수였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리멸렬이 작용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당청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당은 지금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게 그동안에도 힘의 균형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것이 당의 자생력보다는 정권의 힘이 컸다라고 하면은 당청 관계는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견제가 안 되는 권력은 그야말로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의회를 다 석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를 못하는 그런 구조가 향후에 잘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삐끗했을 경우에는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정권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를 주도하는 여당의 힘이 야당은 이미 지리멸렬이 됐고 그 힘이 약할 때 그 전체적인 흐름을 브레이크를 누가 걸 것이냐, 어떻게 안전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좀 유력한 후보군들 누가 거론되고 있을까요? 지금 벌써 유력한 후보군이 손으로 꼽아보니까 한 15명 정도 됩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부터 논의가 시작돼서요. 5선에 이종걸 의원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4선 의원도 한 6, 7명 정도, 3선, 재선에 전해철 의원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많은 의원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친문, 또 비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범문,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친박, 범박, 비박 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친문 후보,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영향력과 함께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통령의 역량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 당의 관계를, 당청 관계가 더욱더 긴밀화되는 것이냐, 아니면 후반기에
이제는 야당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많은 야당과의 관계에서 협치를 끌어내야 되는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네. 때문에 친문계보다는 좀 비문계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청와대와 협력하면서도 야당에게 협조를 이끌어내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가 네.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가지고 국정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우호 지분을 다 더하더라도 150석을 조금 넘거든요. 네. 지금 입법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에서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입법을 완성하고 2년 차와 3년 차에 예산과 재정을 투입해서 국정을 원활하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권 1년 차에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원인이 됐지만 법안을 별로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빠르게 법안 통과를 시키고 국정에서 여러 가지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친문 후보냐 비문 후보냐 이 부분을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시작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김홍국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잠깐 동안 이제 유력한 후보군들의 모습 몇 면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자, 먼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친문 관련 인사들 그래픽부터 보겠습니다. 자, 좀 부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금 뭐 정당 개혁을 강조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최재성 네. 의원 이번에 다시 들어왔죠. 그다음에 윤호중, 뭐 전해철 이런 분들이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는 네, 조금 전에 이제 비문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번에는 관리형 그 친문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렇게 두 분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당청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물론 청와대 직원을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그러나 대중을 향해서 다른 목소리 직설을 하는 거는 권력의 갈등을 더욱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난 정권에 있어서의 그 갈등이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피하면서 어떻게 민심을 잘 끌어갈 것인가라고 잘 수용해가지고 그걸 반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2인자 여당에서의 2인자인 집권당 여당 대표가 그 집권 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하면 어떤 말을 해도 청와대에서 의심을 받지 않을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친문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비문이나 반문이 한다고 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에서. 그런 경우는 국정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소신 있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청와대가 과연 책임 있게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관계를 잘 하는 것이 그 여당의 대표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초기에 말에는 자기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욕심을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 정권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대권주자, 욕심을 안 보이는 게 대권주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에 되는 저런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여당 내에서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훨씬 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당권을 친문이 잡아야 된다, 비문이 잡아야 된다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청 관계에 변화가 오는 건데 좀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저는 꼭 친문만이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친문에 리더십이 있고 소통 잘하는 그런 의원이 있다면은 저는 그 부분도 대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과거와 다른 게요.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심도 많고 굉장히 당과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갈등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소통을 잘하고 의원들과의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비문 진영과 소통할 수 있는 친문 의원도 가능하고요. 뭐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여러 의원들 중진에서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또 아까 나왔던 여러 의원들이 있고요. 비문 진영에서도 이종걸 의원이라든가 민평연계 서른 우원식 이인영 또 여러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남 쪽에는 김부겸, 김영춘 여러 의원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문 진영의 의원들이 사실은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야당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치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시기에는 어떤 색깔을 너무 가리지 말고 대통령의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호소력 있게 전달하면서도 야당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집권 여당이 그동안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대통령의 지지율에 업어서 왔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야 되고요.
정치는 일정한 측면에서는 좀 줄다리기와 비슷한 겁니다. 입법부의 협력도 끌어내야 되지만 지금 행정부가 별로 보이질 않거든요. 행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당내에 친문기, 비문기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금 새로운 정책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정책이 있고 경제 정책들이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들이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양상도 보이고 있고 고용 지표의 악화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국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주고 행정부의 역할을 도와주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은 청와대와 소통하면서 야당에게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80석,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민평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적극적으로 중요하고 또 야당 내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당대표 역할은 그런 정책들 방향, 어젠다를 빠르게 집행할 수 있고 또 청와대와 야당과의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잘못했을 때 국민의 실망도 크겠죠. 고민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참패의 이 짐을 져야 하는 보수 진영만큼 고민이 깊을 것 같진 않습니다. 보수 야당 대표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책임을 지고 줄줄이 사퇴를 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준엄한 선택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이 시대 제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제야 좀 지난 대선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라운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 비해서 크게 졌죠. 보수 야당 쪽에서. 대선이 그 화제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겨울에 그 농장에 불 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는 객토를 하는 거예요. 땅을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총선은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일정 정도 수확을 한 다음에 대선 때 본격적으로 추수를 하는 그런 시퀀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유승민 의원이 씨를 뿌리겠다 유승민 전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객토마저도 과연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황무지로 그냥 나대지로 끝나는 건가라고 하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야당 내에서. 지금 공천권 관련해서도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여야가 다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은 공천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당권이 이게 싸울까 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문위해야 한다. 지난번 정권 때도 공천권 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상황이 항상 좋을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야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천을 하는 사람들, 그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밭을 이번에 객토를 했을 때 새로운 토양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그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은 보수가 뭐 이렇게 위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좌클릭하자. 어떤 사람은 더 우로 가야 한다. 중구난방인데 이거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일단 맡겨보자라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지 이 상황은 수습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선거 결과 아마 보수 진영에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TK 지역,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거의 전멸했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그런 지역 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상 전멸했다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국민들이 이번에 보수 정당에 대해서 레드카드, 퇴출 명령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들 보면 그렇게 썩 뭐 정말로 반성하는 것,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플랜카드 붙이고 흰 와이셔츠 입고 무릎을 꿇었는데 국민들의 눈에는 과연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있는 것인가. 매 사안마다 발목 잡고 또
국민들에 대해서 뭐 무릎을 아무리 꿇은들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무드가 열리고 있고 나가는 상황에서 뭐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 뭐 위장 평화 쇼다 뭐 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난과 비판 정도가 아니라 아주 원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면 아무리 무릎을 100번 꿇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한들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대안을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국민들께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표를 주실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리고 잘못한 내용들, 이 시대에 걸맞게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비전과 함께 인물의 문제, 정책의 문제, 또 새로운 가치의 문제들을 제시하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갈 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말 보수 진영은 역대 사상 최대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김 부소장께서 개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가 정말 좁아지게 됐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조금 띄워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막말을 한번 하겠다. 고관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될 수 없는 사람, 국비로 세계 일주가 꾸민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속에서 내후의 환으로 1년을 보냈다라는 또 한 번 독서를 남겼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좀 보수 진영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라는 뭐 의도로 말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한국 보수정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인적 청산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저게 정말 마지막 막말이길 바랍니다. 사실 남 탓하는 게 문제예요. 항상 남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대선의 참패가 더 큰 참패로 이어지는 이게 지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메시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요. 네. 선거 기간에 할 말을 야당에서 할 말을 적시에 툭툭 던지긴 했는데 결국은 메신저의 불신이 그 모든 것을 희석화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메신저를 바꾸자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하고 나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객토에 참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객토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남아있는 가지, 뿌리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다음에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의 재기를 위해서라도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을 살리고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도 이런 행태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희망을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혁신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비대위원장 자리에 마땅한 인사가 있을까요?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죠. 당 외에서 모셔와야 되느냐 아니면 당내 중진할 것인가. 사실 근데 당내 중진 의원들,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가 아마 저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은 그런 걸 겁니다. 본인은 그런 막말까지 하면서 당의 이 위기를 구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진 의원들 뭐 했느냐. 옆에서 도움을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선거도 뛰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진 의원들이 만일의 경우 비대위원장을 혁신을 뭐 이끈다, 당내에서 통솔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4분 오열된 상태고요. 그런 불신이 마지막 대표가 떠나면서 저렇게 거친 막말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정말로 진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 당을 해체하고 다른 정말로 여러 보수 가치를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규합해야 되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반도의 이런 평화와 이 가치를 무시한 채 과거의 냉전적, 이념적 색깔에만 갇혀 있었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는커녕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국정농단을 도리어 옹호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또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하는 의원들이 당에 있는 한 국민들의 신뢰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내부에 있는 인물이 결국 어떤 선장 역할을 맡을 수는 없다. 결국 보수 진영에서 그래도 덕망이 있고 합리적이고 정치력도 있는 그런 분들을 잘 모셔서 일단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다른 야당에 있는 보수 가치를 존중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보수의 가치는 과거처럼 냉전적 사고에 찌들어서
북한과의 대결과 이 북한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던 데 벗어나서 이제는 이 한반도 평화의 무드 속에서 관용과 또 사회적 가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아마 논란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누구를 네. 모셔오느냐, 우리 내부에서 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그런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다시 이 보수의 가치를 담는 정당으로 살아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김무성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차기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총선. 이거를 네, 총선에요. 총선이죠. 네. 이거를 당권 도전장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도 설마 그러겠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이 당 지도부와 중진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언론과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크냐 이런 얘기들을 직접적으로 반증을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마 그러겠냐라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국민과 당원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보수 진영의 문제는 홍준표 대표가 대선을 지고도 조급한 마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당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자의적으로 당권을 휘두르고 징계를 하고 하면서 당내 불안을 끊임없이 야기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 탓을 하면서 뭐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를 없애버리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징계에서 최종심으로 선거는 최종심입니다. 최종심에서 당신들 다 아웃이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잠깐 피해 있다가 다음에 뭐 또 도약을 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내색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당도 죽이고 본인도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깔끔하게 거취를 마무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공의를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는 거지 또 다시 남 탓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 영구히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도 불행해지고 국회도 불행해지고 예. 국가도 불행해집니다.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당 존립이 좀 위태롭다 이렇게까지도 보여지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유승민 전 대표는 앞으로의 정치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연합군 아닙니까? 영호람의 연합군이고 진보와 보수의 연합군이고 그 구심점이 대권 주자들이었는데 안철수, 유승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협상 파트너였고 실제로 리더십의 핵이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서울에서 대선 때는 2등을 했는데 이번에 3등을 했죠. 그러고 유승민 후보는 기반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사실 이 접착제가 없어지는 정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보수 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종속 변수로 지금 바른미래당을 얘기를 하고 있지 바른미래당 자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거의 갖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백약이 무효다. 그리고 본인들이 결단을 하고 뭔가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뭐 치열한 정계 개편 작업이 벌어질 텐데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점 하나만 이제 짚어주시죠. 역시 그동안에 잘못됐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실천이 따라야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사실은 당대표를 맡아서 진두지휘했지만 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분열의 양상이 있었습니까? 이번 선거는 보수가 보수 진영이 스스로 분열하면서 굉장히 갈라졌던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이 시대 정신 21세기 과거에 뭐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고 변화의 물꼬에 도리어 동참하지 않고 거스르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한반도 평화의 무드는 시작됐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의 어려움, 경제에 대해서 걱정들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거에 지나치게 안보를 장사하듯이 했던 안보 상업주의적인 측면까지 보이면서 지나치게 매달렸던 부분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남북 관계, 동북 관계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이 보수의 안보적 가치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특히 민생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반대만 하고 이 무조건 반대 양상에 대해서 이번 국민들이 안 돼라고 저는 레드카드 경고장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제대로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대 정신과 지금의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보수가 빠르게 성찰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인물을 키워야 되고요. 그럼으로써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가 돼서 서로 이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잘할 때 우리 정치도 발전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 여당도 잘해야 되고요.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책임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권의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오는 것 결국 국민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잘 풀어가야 할 문제겠죠. 네,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교수 그리고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